북한 소형 목선 그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꼼꼼히 반박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명이 북송되고 2명이 귀순한 이 북한 목선 사건, 이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노크 귀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정원에서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정부가 브리핑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해명은 그 사이에 정부가 몇 차례 발표를 했죠. 그럴 때마다 언론과 국민들에게 그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런 반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해명은 그 해명이 지난번에 했던 해명이 틀렸다, 이런 증명이 되고 있어서 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필요한 증거들이 바람에 날려갔다, 바닷물에 쓸려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추리 드라마 셜록 혹은 그 비슷한 탐정물처럼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죠.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7월 3일에 나온 겁니다.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 그런데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주관했다 그랬죠.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다. 바로 국정원에서 한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 조사 결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 대책과 후속 조치, 그런 순서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나온 다른 것들은 국방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해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식의 것들이고, 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국정원에서 조사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소형 목선의 이동 경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그 배를 말합니다.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단 한 줄인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번 브리핑이 참 별것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분석 자료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장의 진술, 선장이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왔다 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선 안에 있던 GPS 기록, 이렇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낸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 GPS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북방 한계선 NLL이 있지 않습니까? 그 NLL의 위쪽, 그러니까 그냥 북쪽 바다 이렇게 해봅시다. 거기에 GPS 기록이 4개 있습니다. 한국 쪽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왔다, 그런 설명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북측에서 어떻게 왔다 하는 것은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내용도 아니죠.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1번이 여기인가 알 수 없습니다. GPS 기록이 없으니까. 단지 여기 G라고 써있는 4개, 이것은 GPS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NLL이 여기 있는데 다 NLL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GPS 좌표 기록 3번이 되겠죠. 6월 12일 오전 7시 30분경에 여기에 있었다 하는 이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는 선장이 4번 6월 13일에 여기에 있었고, 5번 또 여기에 있었고, 6번 6월 14일에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삼척항에 7번 6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에 삼척항에 CCTV에 찍혔죠. 이런 과정이 모두 북한 선장의 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정말 그런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은 이 3번 이후 여기에서 삼척항에 나타날 때까지 이 중간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가상의 지점이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된 그런 위치 확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선장은 GPS도 안 켜놓고 어떻게 이 위치를 확정한 것인가? 여기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확정을 한 것인가? 이것 하나하나 다시 조사하고 증명하고 그래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3번 지점, 여기에서 7번 지점까지 이 사이, 이 시간이 전체에 70시간 50분입니다. 거의 71시간이죠. 이동안에 이 목선의 행적을 한국 정부는 확정해 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7번까지 속초항까지 오는데 70시간 50분이 걸렸다 하는 것은 너무 길지요.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온 물품 중에 통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바다에서 SOS 안 쳤느냐?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보기로 하죠. 북한 소형 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산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시 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시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보기로 하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해서 이틀간 조업을 했다. 바로 이 2번 부분입니다. 이들은 그물로 오징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그물로 잡은 오징어, 그 북쪽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조사를 할 때는 낙지를 잡았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이 목선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은 음력으로 5월 8일입니다. 달이 상현달인 것이죠. 그러니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름달은 이때로부터 7일 후인 6월 17일입니다. 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조명시설이 없는 목선에서 상현달인 밤에, 그러면은 밤에는 못 잡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을 때만 잡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조명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끝까지 정말 알리바이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선 대략 이거부터 보죠. 30에서 40마일 해서 마일이라는 그 마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리가 나오고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용보다도 이 브리핑 원고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눈에 띄어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작성한 것이 국정원이든 국무총리실이든 간에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브리핑에서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섞어 쓰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삼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킬로미터로 통일을 해보자면은 이것이 48.28032km, 48.2km 대략 이렇고, 40마일은 64.37376km, 그러니까 64.3km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1.8해리는 물론 3.3km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을 했다. 야간에 접안하면, 그 항구에 들어가면, 배를 대면 암초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좀 고려할 것이,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한국, 여기서는 뭐 삼척항 그쪽을 향해서 30-40마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30-40마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울릉도를 동그라미의 중심점, 원점이라고 두고 동서남북
혹은 상하 좌우로 3, 40마일 떨어진 어딘가에 도착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자, 파도가 높아서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했다. 결국 내용을 보면은 하룻밤을 보낸 것 같죠. 그런데 파도가 높다 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쪽 바다는 파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설명을 참된 말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풀이를 해볼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울릉도를 중심에 두고 상하 좌우 중에 6월 13일 밤에 파도가 높은 곳에, 그곳에 이 배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그때의 그 기록을 찾으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닻을 내렸다. 여기서 이 물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닻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중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가 좀 덜 떠내려 가라고 수중에 내리는 닻인데, 이것이 용도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덜 떠내려가게도 쓰는데, 역으로 자동차가 그 비탈길에서 뒤로 굴러내려가는 그런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자동으로 흘러가라고 물닻을 내려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 실수를 가장해서 이이젯에 흘러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공동 어로구역 그곳으로 실수인 척하고 내려가려고 하면 역시 물닻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21시경 육지로부터 1.8해리 3.3km 지점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육지를 당연히 삼척항이다 이렇게 그 해설을 덧붙여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척항이면 삼척항이라고 했겠죠. 육지라고 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삼척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육지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떻든 육지로부터 3.3km 되는 지점에 이 선박이, 이 배가 있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암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삼척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밤에 들어오면 암초에 부딪힐까봐 밤에 안 들어왔다. 중간에서 물닻을 내리고 대기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말이 많았죠. 무슨 누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접선하는 거냐. 무슨 바다에서 그 귀순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암초 이야기는 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목선은 아주 작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목선이 무슨 암초 걱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척항은 항구이지요. 일반적으로 큰 항구 앞에는 암초가 많지 않습니다. 이 무슨 항 하는 그 항구를 선정할 때 암초가 많으면 좋은 조건이 아니겠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삼척항에는 암초가 많은지. 또 달리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삼척항이 아니라 이들이 그 암초가 많은 지역에 이때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서도 또 물닻을 내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덜 흔들리라고 내렸는가? 이곳이 바람이 강하거나 파도가 높은 곳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무렵에 삼척항 근처에 있는 바다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군경이 그때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일기예보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파도가 높지 않았다. 이렇게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목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예보라든지, 그러니까 파도가 어땠다, 바람이 어땠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 암초 같은 것,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목선은 이때 도대체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 그리고 이동 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그랬습니다. GPS 기록은 지도에서 봤죠. 그런데 총 이동거리가 700km다 하는 것은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선박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살펴보기로 하죠. 선박의 제원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이며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최고 속력은 6에서 7노트입니다. 발견 당시의 적재 물품은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있다고 하죠. 통신기 1대, GPS 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루 1개, 취사도구 9종, 그래서 전체 34점,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이 소형 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 실제로는 펜션 단지를 향해 이동했고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 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접안 지점, 배를 어디다 댈까 하고 모색을 하던 중 삼척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해서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이것은 초소인지 소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장비 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 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못 알아봤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 배인 줄 알았다, 우리나라 어선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삼척항 입항 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삼척항 인근, 삼척항 방파제 인근, 굳이 여기다가 방파제를 넣고자 하는데 그거 다 아니고 그냥 삼척항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다음은 삼척항 입항 후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대놓고 배를 방파제에 홑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한 명씩 배의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 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한 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는 또 다른 귀순자가 되겠죠.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 하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했다.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북한 선원이 4명이죠. 그 중에 1명은 배에서 교대로 대기를 하고 3명이 제방에 올라와서 단속되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로 작업을 하면서 또 이러한 그 국가기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잡아가주길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낚시꾼 옆에 있는데도 잡아가질 않더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수하지 않았을까? 왜 단속당하려고 했을까? 왜 경찰이나 국가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혹은 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민간인들 있는 곳에서 단속되기를 기다렸을까?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북한 선원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혹시 단속이 돼서 잡혀서 그래서 나중에 북으로 송환되는 것을 원한 것인가? 그러면은 아무 책임도 없이 묻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2명이 귀순하고 2명이 돌아갔다는 데에서 또 의혹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 위험한 길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최초 신문에서는, 이때 신문은 그 뉴스페이퍼가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했다. 이건 알고 있죠. 4명 다 돌아가겠다 하고 서명을 했다,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도 우리 정부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귀순하기 위해서 출항한 것인지, 출항했다가 귀순의 기회가 있으면 귀순할 수도 있었는지 좀 불분명하죠. 일단은 우리의 그 일반 상식에 맞추면 귀순하려고 이번 길을 떠났다. 왜냐하면 귀순은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죠.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의 이모를 찾아 육상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뉴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로작 없이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을 해야 한다. 선장 1명, 선원 2명. 이번에는 선원이 3명이었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4명을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처럼 3명 이상이 승선해야 하는데 보통 4명이 탄다. 그렇습니다. 귀환자 2명은, 북으로 돌아간 사람 2명은 귀순한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출발할 때부터 귀순하려고 했구나, 그 풀이가 맞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돌아간 사람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이 부분은 좀 거짓말이 되겠죠. NLL 월선은 NLL을 넘어서 우리 남쪽, 우리 한국 바다로 왔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GPS를 확인했는데 왜 GPS 기록이 없을까? 그렇죠. GPS는 남쪽 바다, 우리 한국 바다에서는 켠 적이 없는데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 돌아간 사람들 2명은 북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선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선장이 이 배는 4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 이 배가 아마 선장의 사유재산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좀 특징이, 왜 귀순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아주 유치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어른들을 닦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사실성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2명을, 선원 2명, 돌아간 사람 2명을 추가 선발했다고 하니까 남은 사람 1명은 먼저 선발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팀처럼 이렇게 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매번 새로 뽑는 모양이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사 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이것이 그냥 육지에서 3.3km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까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선 이 북한 선원 4명이 6월 14일 이 육지로부터 3.3km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표류했다. 그 거짓말을 하자.
그런 것이죠. 그래 놓고 표류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바다에 기름도 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추락 날짜도 6월 5일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들이 표류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기관이 고장난 적도 없다. 그렇게 되겠죠. 기름을 일부러 버렸고, 그 다음에 추락 날짜도 6월 5일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다 거짓말인데, 그러면은 귀순하겠다는 건 어디 있는가? 사실 여기에는 그것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귀순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장이면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이게 너무 빠르니까 6월 5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사람들이 귀순 의사는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증거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기름이 얼마나 있었나? 이것이 있어야 전체 기름 양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사라진 증거, 그거는 이 선박의 연료인 기름, 이 유류를 바다에 버렸다 하는 겁니다. 증거를 바다에 버린 것이죠. 이렇게 증거를 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일일이 헤아려 보십시오. 자, 이제는 북한 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죠. 2명이 북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번복, 그 말을 뒤집은 거다. 왜 뒤집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그래서 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최초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또 다른 귀순자 한 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떻든 이 대목에서는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아니 여기에 남겠다, 귀순하겠다 하고 바꿨다,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밖으로 표시한 것은 처음부터 귀순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상세히 살펴볼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 간 연료 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연료에 관한 의문,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죠. 특히 북한은 기름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연료 문제, 그 다음에 배에 어획물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이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면서 오징어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고기를 잡은 흔적도 없었다. 심지어 배에 오징어 먹물 흔적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 신고자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6월 9일 출항 시에는 우선 이제 연료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유류 액체도 그냥 킬로그램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리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보다 숫자가 좀 커집니다.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그 오징어 잡이는 2회가 전부입니다. 그때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상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는 리터당 4.1km를 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고려했을 때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서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의 연료, 기름이 충분히 많았다 하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계속 제기됐던 그 의문에 이제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기름 부족하지 않았다. 넉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 표류한 적도 없고 북한에서 출발한 것도 훨씬 나중에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선박이 운항한 날짜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이 너무 적은가가 아니고 왜 기름이 그렇게 많은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처음에 질문만 기억하고 기름 많았어요 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에 준비했던 그 문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브리핑을 준비한 것이다. 역시 삼류 국정원 맞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우선 이렇습니다. 왜 고기가 없는가, 왜 오징어가 없는가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오징어를 잡아서 몽땅 남한테 줬다, 이걸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라진 증거는 오징어가 되겠죠. 잡은 오징어 110kg을 전부 물물교환으로 다른 상선에게 줘버렸다 하는 겁니다. 증거가 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좀 날카롭게 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죠. 처음 출항할 때 기름이 얼마 있었습니까? 250kg 있었죠. 여기에서 이 목선의 연비를 고려하면 하고 정부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연비를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 250kg 이라는 것으로는 1100km 이상을 갈 수 있다. 내내 이 합동 브리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몇 밤을 자면서 빈둥거리면서 뜸을 들이다가 속초항까지 온 그 거리가 700km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100km를 더 갈 만큼 기름을 채우고 왔다. 이것이 우리처럼 여유있게 준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징어 잡은 걸 다 넘기고 이때 유류 60kg을 더 받았죠. 그러면 이들이 확보한 연료는 310kg, 거리로 계산을 하면 15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연료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들이 애초에 목적지로 삼은 곳이 한국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일본이었나? 아니면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북한식으로 낙지를 잡으러 온 것이라면은 혹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어로 구역인 EEZ까지 가는 것, 거기가 목적지였나? 만일 일본에 귀순할 생각이었다. 그랬다면 2명이 돌아가지 않고 4명 다 귀순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도 해야 하겠고 좀 더 분석을 해야 하겠죠. 이 물물교환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그 합동 브리핑의 질문 답변 부분에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서 설명했을 때 2회에 걸쳐서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와 화폐를 받은 것을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한 상선은 또 어느 나라 배이고 화폐를 받았다고 하는데 화폐는 어느 나라 돈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배가 만약에 한국 배가 그 오징어를 사들였고 한국 배가 만약에 한국 돈을 줬다면 이 오징어를 구입한 한국 배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 지역은 북한 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선에서 이렇게 유류와 식료와 화폐를 이렇게 오징어하고 교환했다는 것은 NLL보다도 한참 북쪽인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정부는 이상하게도 북한 배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중국 배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기자가 아예 한국 배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배 아니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거기가 북한 지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참 동문서답 비슷하게 피해가는 답변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 못하는 것을 보면 이거 한국 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과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에게 조기나 꽃게 이런 것을 바다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죠. 그 동일한 짓을 동해에서 북한 어선과 우리 한국 어선이 하고 있는가? 그런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고 한 겁니다. 북한 수산물은 2017년 8월 UN 제재 2371호로 금지를 했습니다. 북한 수산물 거래하는 것은 바로 UN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구나 우리의 어선이 그 NLL 한참 북쪽인 그 북한 지역에 가서 이러고 다니고 북한 배가 여기를 노상 드나들고 하면 안보의 문제도 대단히 위험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UN 제재를 위반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에 고기 잡는 배에 고기가 있다는 흔적이 없느냐 이런 것이죠.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 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
잘 보십시오.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서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다.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 한국 측의 지적은 옳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목선의 경우에는 물이 그 배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 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오징어 먹물 자국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오징어 먹물 자국이라는 있어야 하는 증거가 또 사라졌죠. 오징어 먹물은 이들이 잡았던 오징어가 물만 내뿜어서, 배에서는 또 하나는 바닷물에 씻겨 나가서, 그래서 없다, 이렇게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 도구와, 이게 이전 보도에서는 취사 도구가 안 보인다 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을 참고로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서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쌀부터 시작해서 이 남은 음식물까지 해갖고 먹을 것이 그 작은 배에 총 49.3kg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냉장고도 없는 배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쪽에서 싣고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먹고 남은 것이라는 뜻인데, 물론 물물 교환도 하긴 했지만 너무 많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에 있었던 물품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 북한 목선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비닐 부대가 큰 게 있습니다. 3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목선에 실려 있었다 하는 물건에는 이 비닐 부대 3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까지 전부 제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제 이것이 이 목선에 있던 적재품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마치 그 예전 신문을 보면은 난파간첩의 소지품을 이렇게 찍어서 공개한 그런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연료통이 6개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참 굉장히 그 기름때 같이 들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연료통 6개에 기름 310kg이 다 들어간 거냐? 전부 310kg이니까. 그리고 물물 교환 때 받은 통은 이 중에 어느 거냐? 좀 깨끗한 요건가? 어느 거냐? 만일 여기에 없다면 그 통은 밝혔는가? 버렸는가? 자, 이런 것들을 그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이것을 밝혀야 하겠죠. 이 자료 하나만, 사진 하나만 내놓고 그냥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정부는 무책임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일이 파헤쳐 가면서 설명해주고 보도해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기, 송화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신기 있죠. 그러면 통신을 해서 자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귀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하죠. 꼭 삼척항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기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자수한다고 말만 했으면 모시러 갔을 겁니다. 아니면 울릉도에서 자수한다고 했어도 되겠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통신기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통신기가 고장이 났을까? 이 선박은 통신기가 고장난 채로 돌아다녀도 되는 것일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GPS 플로터, 노, 삿대, 예비 스크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취사도구, 식재료, 음식물 이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쌀자루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반찬도 많고 이것을 보면은 북한 식량 사정이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지수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여기 이 가스통입니다. 그러면은 북한도 음식 해 먹는데 가스를 쓰는구나. 저것은 우리나라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커다란 그런 가스통입니다. 지금 이 목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 평양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저렇게 좋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목선을 봤는데 다른 물건들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선의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대부분 보면은 이것도 스크류도 녹이스럽고, 그래서 이 선박에 있는 물품은 모든 것이 다 노후되고 녹슬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통 새 거 같죠? 그러니까 이 가스통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취사도구, 그리고 식품 포장, 이런 것들이 다 새 겁니다. 물론 이 양배추가 담겨있는 부대, 이것은 좀 거무죽죽해서 이 배에 있는 다른 물품들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쌀푸대는 어떻습니까? 이 안쪽에 빨간 비닐을 덧댔는데 이 비닐 너무나 바닥바닥하게 새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비닐에 한국 마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닐봉지 색깔들 좀 보십시오. 색깔이 참 다양하죠. 검은 비닐이 아닌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좀 옛날에는 비닐이 검은 비닐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좀 과자봉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저 과자봉지가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파란 호스 밑에 있는 이 과자봉지 좀 밝히면 어떻습니까? 비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한국산처럼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목선하고 물물 교환을 한 상선이 한국배 아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나라 배들이 북한 어선과 물물 교환으로 그쪽 수산물 받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연료
이런 식품 이런 거 싣고 다니는 것일까? 또 한국 쪽하고 거래할 때 쓰라고 한국 돈도 주고 그러는 것인가? 한국 돈은 그쪽에서 통용되는지도 모르죠. 게다가 이렇게 기름을 한국 배에서 물물 교환으로 받아갔다면 이 쌀도 물물 교환한 것이 아닐까? 기자들은 이 쌀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김치도 나왔다고 하죠. 김치 맛을 보면 원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해보기로 합시다. 이 쌀의 마대자루가 너무나 깨끗하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이 4명은 어쩌면 한국에 귀순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NLL 넘기 전에는 귀순하는 줄 몰랐다 하고 얘기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죠. 그게 넘어와서 2명이 마음이 바뀐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산 김치나 밥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귀순하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렇게 그 물건을 다 늘어놨는데 사실 이것도 한동안 언론에서 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에 뭘 먹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놓은 겁니다. 이 조사는 15일에 끝났어야 하는 것이죠. 15일에 조사 끝나서 16일에 벌써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으면서 이것을 숨겼던 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뭐 같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식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식수는 4사람이 있으면 상당한 분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식수는 어디 있나? 생수병이 안 보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백산수나 삼다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쌀은 너무 많고 쌀 부대는 너무 깨끗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 배 사진 나왔을 때 배 위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이거 다 배 밑창에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오징어 먹물이 배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이 배 윗부분까지 그 먹물도 다 씻겨 나간다, 이 윗부분까지 씻겨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배 밑창에 있는 이 물건들, 그러면은 이것이 물이 여기 안 튀었겠습니까? 이 자루는 양배추를 통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반 잘라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이렇게 반 잘라서 요즘 날씨에 냉장고에 안 넣고 이렇게 두면 바로 상하죠.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과학 법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안쪽에 보면은 식용유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선에서 맛있게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사람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넘어왔다는 것이 이번 발표죠. 그런데 귀순할 사람이 식용유 챙기는구나, 맛있게 먹으려고 챙기는구나, 그것이 상식인가? 귀순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뿐 아니라 일반 선원 그저 고기 잡으면 회 떠먹고 찌개 끓여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튀겨 먹어야 하는 것인가? 그냥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품 중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멸치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멸치조림이 거슬렸습니다. 멸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멸치는 비쌉니다. 그뿐 아니라 김치찌개도 있다고 했죠. 이건 참 수상합니다. 무슨 김치찌개입니까? 기자 여러분은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목선에서 나온 김치, 그 김치 양념이 풍부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북한 김치는 양념이 풍부하지 않겠죠. 듣기로는 그냥 짠지에 가깝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월 달에 북한에서 김치를 새로 담글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왔다는 김치가 지난해 김장김치인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죠. 기자들은 이것을 확인해서 보도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처럼 연중 아무 때나 김치 담그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 김치, 우리 한국 김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김치가 종갓집인지 비비고인지 하선정인지 언론사에서는 확인해서 보도하십시오. 게다가 이 김치찌개 혹시 참치 김치찌개는 아니었을까? 아무튼 함경도, 동해 그쪽에서 무슨 멸치조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먹지만 동해안 쪽에서는 어쩌면 멸치 구경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동해에서 멸치조림을 갖고 다닌다. 그것이 이번 정부 발표입니다. 다음은 목선 내의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선 안에 이 어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물이 너무 적다. 승선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인데 처음에 그물이 1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너무 적다. 그런데 그 그물이 한 번도 안 쓴 새 그물이다. 문제가 있다. 그러고 무슨 어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 그 오징어잡이 배에 조명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그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가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렸다까지 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수펌프 고장 같은 거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배수펌프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작업에 방해가 되는 그물 같은 것은 없었겠죠. 그러면 바다에 버린 그물도 없었을 겁니다. 역시 삼류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을 맞췄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죠. 지금 원래는 그물이 15대, 아마 대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물이 15대가 있었다. 지금 너희들은 못 보지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물 5대가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왜? 쓴 거는 다 버렸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물 15대, 이거는 그물 100대가 있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것으로 해명에 실패한 것이고, 또 자기들 말로서 거짓말했던 것을 그대로 또 갖다 붙이기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증거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고기잡이 했던 그물이 왜 없냐? 고기잡이 했다면서. 그 고기잡이 했던 그물은 몽땅 바다로 사라졌다. 지금 남아있는 그물은 그래서 안 쓴 새 거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배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가 있다고 한다. 이것도 언론사에서 확인해서 보도를 해줘야 믿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그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 우린 모른다. 북한에서 그물 쓰다 엉키면 절단해서 바다에 버리는구나. 배수펌프 고장 없었는데 그 고장 났을 때 버렸다고 한다. 그 작업에 방해가 돼서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없는 작업에 방해가 돼서 버렸다고 한다. 엉망이죠. 또한 동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가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그물로 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야간에는 항해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조명등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항해 못하고 조업 못합니다. 고기 못 잡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징어는, 하여튼 우리는 밤에 많이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조명등도 필요 없어서 없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 경위. GPS가 왜 이 북쪽에만 있는가, 그 기록이 그 부분입니다. 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항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 경로와 관계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하여튼 실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4개로 확인됐다. 그 남하가 북쪽 지역의 얘기입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다. 다시 돌아갈 것을 걱정해서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한편 그 북한 어선의 이 GPS 내부 메모리에 있는 그 항적 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삼척항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바다에서는 이들의 종적이 묘연하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른다. 그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어떤 변명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좀 이야기가 많았던 옷, 인민복 그 부분입니다.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4명 중 2명이 군복을 입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다. 현재 그 귀순한 선장이 비교적 젊다고 알려져 있죠. 자기 군복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친구로부터 받았다. 귀환자 1명은, 돌아간 사람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을 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귀순한 사람 둘이 돌아간 사람 둘보다 젊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선장은 자기 군복이 없고 친구로부터 받았고, 좀 선장보다 나이 든 돌아간 사람은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보급되었던 것이나, 그러면 얼룩무늬 군복은 특수부대의 군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고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작업복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기껏 해명한다는 것이 2015년부터 전방부대에 보급이 됐다. 그러면 이 얼룩무늬 군복은 특수부대 든가 아니면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입는 옷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이것도 논란이 있었죠.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고기잡이를 2번만 하면은 옷이 깨끗하다. 다림질한 듯한 인민복이 가능하다. 이걸 믿어달라는 것이죠. 이제 인민복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에 선장이, 여기 남은 사람입니다,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 검열에 대비해서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다. 그러면 인민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 귀순하는 쪽으로, 귀순한다고 남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장하고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인민복을 입었느냐? 선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선원은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좀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죠.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어서 자기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지 연주회에 가는지 모르고 그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인민복을 입고 왔다. 해명은 이겁니다. 선장이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해서 인민복을 입었다. 답변이 살짝 비껴가고 있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것은 좋다 합시다. 인민복을 입고 어선에 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민복 입고 금을 던져서 고기 잡지는 않는다. 인민복 입고 오징어 먹물이 막 튀는 그런 일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부분입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그거 보십시오. 인민복 입고 오징어 못 잡습니다. 작업복 바꿔 입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참 농담인지 뭔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민복 입은 미스터 인민복이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가 바람에 날려서 분실했다. 고기잡이 할 때 인민복은 안 입었는데 고기잡이 할 때 입었던 작업복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바다에서 날아갔겠죠. 그래서 분실을 해서 비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척에 들어오기 전에 선장이 또 이 미스터 인민복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시에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갈아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조 없이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민복을 입고 왜 그렇게 그냥 보기에 아주 거만한 노동자처럼은 안 보이고 인텔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돼 버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해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잡을 때 입었다. 인민복도 인민복 입고 고기 안 잡았고 작업복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작업복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라진 증거가 나타났죠. 이렇게 미스터 인민복이 고기 잡을 때 입었다 하는 작업복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참 편리한 방법이죠. 증거를 내놔라. 증거에 대해서 그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그 증거는 꼭 때맞춰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것도 답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죠. 그리고 이 미스터 인민복, 그의 신분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노동자처럼 안 보인다. 그냥 궁금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 그거는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뒤쪽에도 많이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국민 여러분이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것을 탐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보다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라진 증거가 전부 몇 개였는지 헤아려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